율곡이인은 그를 평하기를 성리학을 논할만한 자는 오직 송익필 형제뿐이라고 할 정도였다. 서인의 제갈공명 구봉 송익필편입니다. 1534년 2월 10일 중종 때 태어나서 1599년 8월 8일 선조 때까지 65세를 살았다. 송익필은 한성부에서 첨지 중추부사 송사련의 사람 일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송사련은 자의정 안당의 아버지 안돈우가 여자 노비에게서 얻은 얼려인 감정과 평민 출신 갑사 송린의 아들이었다. 당시 신분제에 따라 얼려 감정은 안당 가문의 노비였고 송사련의 신분 또한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안당 가문의 노비였으나 송사련은 안당의 도움으로 천한 신분을 면하고 관직에 올라 잡직인 간상감 판관을 지냈다. 이후 기묘사화가 일어나 살인파가 수청될 때 조광조를 따르던 안당 가족들도 위기에 처하자 안당의 아들인 안처겸, 안처근 형제는 기묘사화를 일으킨 남곤, 심정 등이 자신들마저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과거 안당에게 은혜를 입었던 송사련은 안당 일가를 배신, 이들의 대화 내용을 엿듣고 역모죄로 고발하였으며 안당 부인의 부음을 듣고 찾아온 문상객과 장례를 도운 일꾼들을 거사 참여 세력으로 꾸며 고변하였다. 그의 고변으로 안당과 세 아들은 사약을 받고 사형당하여 안당의 집안은 밀문되고 재산과 노비는 송사련이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 공으로 벼슬도 당상관인 절충장군과 첨지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후 아버지 송사련은 80세로 죽을 때까지 양반으로 부귀를 누렸지만 당시 선비들은 그를 무시하고 비판하였고 살인파가 명종만렙에 집권하게 되면서 그 화는 송익필 형제들에게 되물림된다. 송익필은 그의 아버지가 고변 덕분으로 공신에 책봉되어 양반 신분으로 유복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다. 그는 스승 없이 독학으로 성리학을 수학하였으며 재능이 비상하고 문장이 뛰어나 아우 송한필과 함께 일찍부터 이름을 떨쳤다. 그리고 아버지 송사련의 후광으로 명문 자제들과 폭넓게 교육하였다. 24세인 1558년 아우 송한필과 같이 초시에 합격하였다. 이후 그의 답안지가 과거 시험 대과에 뽑혔으나 서울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그는 과거 응시가 정지되고 벼슬길이 막혀버렸다. 이때 이사내 등이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그의 근고를 풀어주려고 상소를 올리고 백박으로 나섰으나 실패하였다. 아버지의 무고행위에 대한 비난과 출생신분으로 인해 세간의 비난을 받았고 결국 이후 벼슬 단념하고 경기도 고화군 구봉산에 서당을 짓고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에 전념하게 된다. 그의 호인 구봉은 이 산의 이름을 딴 것이다. 26세인 1560년 그의 첫 제자 김장생이 찾아와 학문을 배우는 등 그는 26세를 전후한 시기부터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다. 이후 강찬, 신종직, 유순익 등의 문인들이 그를 찾았고 이후에도 김단, 김집, 정엽, 김반, 정홍명 등도 그의 문화를 찾아 학문을 배웠다. 송익필은 율곡이 우계성원 등과 평생 친하게 지내며 성리학을 논하여 통하였고 특히 문장에 능해 이산해, 최경창, 백강훈 등과 함께 8문장가의 한 사람으로 추앙받았고 매월당 김시습, 추강 남효원과 함께 삼림상골로 이끌어져 시와 글씨에도 탁월하였다. 송익필에게 배운 제자 중 김장생은 친구인 이이의 수제자이기도 했다. 송익필은 특히 예학에 밝아 김장생에게 큰 영향을 주어 후대의 송시열, 윤성거, 송중길 등에게로 학문이 계승되었다. 송익필은 제자를 교육할 때 스스로 터득하게 지도했기 때문에 김장생은 먼저 스스로 수없이 읽고 생각하여 깨달은 바가 있은 뒤에야 의문나는 바를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가 파주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동안 인근에 살던 이이와 성원과의 교류가 깊어 이들과 만나서 토론하거나 서신을 주고받으며 철학의 이치와 세상 사는 도리를 서로 탐구하였는데 대개 이이와 성원의 질문에 송익필이 답하는 시기였다고 한다. 이 세 사람의 우정은 서로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 세 사람을 파주 3년이라 부른다. 또한 송익필은 정치적 감각에 뛰어나 서인 세력의 막고 실력자가 되기도 하였다. 50세인 1584년 그의 절친한 친구이자 그의 후원자인 율곡 이이가 가로로 병이 심해져 향년 4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 송익필의 정치적 보호막 역할을 하던 율곡 이이가 죽자 안당의 후손들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52세인 1586년 신사무옥 때 살아남아 그때까지 숨어 살던 안당의 증손자인 안노의 처 윤씨가 동인들의 부추김으로 신원 상소를 올렸다. 이때 동인동 강경파인 이발, 백유양 등은 안당의 후손들의 소송과 공격을 적극 후원하였다. 이 상소로 안처겸의 영모가 조작임이 밝혀지고 죽은 안당과 세 아들, 손자들이 모두 복권되었으며 안당에게는 정민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그리고 신사무옥 당시 무고를 하여 안당 일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송사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조성되었다. 송씨 집안도 맞상소하여 싸웠으나 결국 패하여 이미 사망했던 부친 송사련은 관장이 삭달되었고 안씨 집안 사람들에 의해 부관 참시를 당하는 병을 당한다.
게다가 송익필의 사형제들 및 일가 70여 명이 안씨 집에 노비로 환속되자 그들은 이름을 바꾸고 각지로 피신 뿔뿔이 흩어졌다. 안씨 집안에서 고용한 추노꾼들이 송익필 일가를 잡기 위해 전국으로 추격을 시작했다. 송익필도 전라도 진안으로 도주한다. 55세인 1589년 정예립의 옥사가 발생한다. 선조는 서인이던 정철을 우의정으로 제수하고 위관으로 삼았고 그 결과 2000명의 동인당원이 희생되었다. 이때 이발 등 동인들이 제거되자 송익필과 그의 형제들도 신분이 회복되었다. 그 때문에 기축옥사의 막후 조정 인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서자의 후손인 송익필은 문장력이 뛰어나 서인의 참목격으로 활약했는데 자신과 그의 가족 70여인을 환천시키고자 한 동인의 이발, 백유양 등에게 복수하기 위해 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57세인 1591년 세자 건저 문제로 서인들이 실각하게 되자 동인들은 송익필 형제가 기축옥사를 날조했다고 선조에게 보고했고 선조는 그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성온, 김계희 등이 피난처를 조성해 주어 피해 다녔다. 김계희의 동생이자 제자 김장생의 작은아버지인 김은희는 자신의 집에 송익필과 송한필 가족을 숨겨주기로 했다. 그러나 곧 조정이 자수하여 1591년 1월 탄핵을 받고 송익필은 평안도 이천으로, 동생 송한필은 강원도 이성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 형은 동력산으로, 아우는 서쪽 바다로, 갈림길에서 차마 울지도 못한다는 시를 지은 것을 시작으로 유배지에서 그는 450여 수의 시를 남겼다. 58세인 1592년 4월 임진왜란이 터지고 이듬해 9월에 석방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나왔지만 그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었으므로 그는 은신처를 피해 숨어 다녀야 했다. 이후 그는 임진왜란 기간 중 전라도 진안군의 운장산에 응거하며 난리를 피했다. 62세인 1596년 운장산에서 내려와 김진녀의 도움으로 충청도 당진군 마양촌에 집을 마련하게 되면서 인생 후반기를 보냈다. 그의 소식을 들은 무린들과 젊은 학도들이 속속들이 찾아왔고 이미 노비로 환천된 데다가 석방되었지만 세상의 비난과 공격을 피해 도망다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1599년 8월 8일 충청남도 당진 면천의 우거지에서 아들 취대 및 수제자 김장생을 비롯한 제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눈을 감았다. 향년 65세였다. 절친인 우기의 성혼이 세상을 떠난 지 1년 만이었다. 후에 그가 살던 당진군 당진의 원당리에는 그의 사당 이판제가 세워졌다. 사후 그의 제자와 후학들에 의해 여러 번의 신원상소가 올려졌으나 모두 묵살당했고 인조 반정 후 1625년 김장생 등의 제자들이 신원서를 상소하였으나 복권되지 못하였다. 결국 사후 150년이 지난 1741년 홍계이의 상소로 인해 복권된다. 송익필이 사망한 1599년 아들 송치대가 송익필, 성혼, 이의가 서로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서 사면수관이라는 서간집을 간행하였는데 보물 제1415호로 지정되어 있고 미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조대인 1762년에는 제자인 김장생의 6대손에 의해 그의 저서 구봉집이 발간되었고 족보에서 누락대에 빠져있던 그의 이름도 사후 300여 년이 지난 1905년에 족보에 등재되었다. 동인이던 홍가신은 개인적으로 송익필과 친분이 있어 늘 따르고 존경하였다. 홍가신의 동생 홍경신은 형이 서어린 송익필과 친교를 맺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하루는 홍경신이 형님께서는 어째서 송익필과 친하게 지내십니까? 반드시 송가 녀석을 만나면 모욕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자 홍가신은 껄껄 웃으며 과연 너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결코 못할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마침내 어느 날 송익필이 홍가신의 집을 방문할 때 잔뜩 벼르고 있었던 홍경신은 송익필을 마주하자 그의 안감과 풍채에 압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마당에 내려가 주저앉으며 말하기를 내가 절한 것이 아니라 무릎이 스스로 굽혀진 것입니다 라고 둘러댔다고 한다. 율곡의 소개로 가르침을 구하려 송익필을 찾은 이순신은 병풍 속 안전하기 자신이 상상하던 거북선과 비슷하여 몇 개의 구멍을 뚫었다. 돌아온 송익필이 몇 개의 구멍을 뚫었느냐 묻자 4개라고 했다. 이순신이 묻기를 원래 완전하려면 구멍이 몇 개입니까? 라고 묻자 송익필은 48구멍이 전부라고 답했다. 용병과 진법 등에 관해서 또한 둘이 논하니 밤이 새는 줄 몰랐다. 그 후 이순신은 송익필의 제자로 입문하여 훗날 국난에 대비하는 많은 소련을 쌓았다고 한다. 송익필은 천재라고 할 만큼 명석한 두뇌와 뛰어난 재주를 타고났지만 불행하게도 집안의 얼룩진 과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힘든 시절을 보냈다. 송익필은 이희, 성혼 등과 너나 하며 막역하게 지냈으며 지혜가 뛰어나 서인의 제갈공명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신분에 서을이라는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다. 송익필은 자신의 학문과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여 스스로 고고하게 처신하였고 아무리 고관귀족이라도 한번 친구로 사귀면 자로 부르고 관으로 부르지 않았다. 이러한 태도가 그의 미천한 신무가 맞물려 조소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율곡 이인은 그를 평하기를 성리학을 논할만한 자는 오직 송익필 형제뿐이라고 할 정도였다. 그는 평생 험한 일을 겪으며 세상을 살았음에도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았다.
구봉 송익필의 묘는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에 있다. 지금까지 구봉 송익필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